안녕하세요. 부포인트 90년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4년도 베스트셀러였고 현재까지도 스테디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2012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이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10대들을 위한 7가지 습관, 또 원칙 중심의 리더십,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카리스마는 죽었다, 이런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플랭클린 코비 부회장이셨고 코비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1부에서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7가지 습관에 대한 개관, 2부는 습관 1, 2, 3, 3부는 4, 5, 6, 7, 그리고 마지막에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다시 강조하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과 원칙들 첫 번째,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에서는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결혼 생활이 권태기에 들어섰고 더 이상 서로 다투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상담을 받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부부가 과거에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회복할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단번에 효과를 보는 응급처치식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신통치 않고 사회적으로도 미숙해서 가족들이 종종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부는 아이에게 잘하고 있다고 계속 밀고 나가라고 늘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들은 늘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던 중 스티븐 코비 저자가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물을 볼 때 지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방식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들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우리의 지각이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해요. 즉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렌즈 자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들을 볼 때 근본적으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별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해요. 아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는 너는 능력이 없으니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자성 예언이 전달됐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최근 50년 동안 출간된 성공에 관한 책들 대부분은 피상적인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습니다. 즉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의식, 다양한 기법, 응급처치식, 대응책, 이런 것들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근본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방치함에 따라서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 당시 최근에 나온 문헌들 보면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성품과 결합시킬 때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해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각은 2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과 대중을 상대할 때 필요한 각종 기법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쓰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마치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단을 쓰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를 저자와 아내가 아들한테 활용해 왔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녀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만족감을 얻어왔는데 다른 자녀에 비해서 그 아들만 그렇지 못해서 내심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직면한 문제만 고치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 뭐가 최선인지를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부부는 아들을 변화시키려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서 아들과 자신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 아이만이 가진 정체성, 개성, 독립성, 가치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후로 아들은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였고 자신의 속도와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저자 부부들도 발견하게 되었고요. 아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의 자체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고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들도 당황하고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 달이 지날수록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이 운동선수가 되고 리더가 되고 사람들과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솔한 성격으로 가꾸어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경험은 성공에 있어서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보다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1부의 두 번째, 7가지 습관에 대한 개관에서는요. 우리의 품성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습관의 형성은 하나의 과정으로 당사자의 굳은 결의와 언행 일치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습관이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중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기본 원칙에 반하는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할 일을 미룬다거나 성급하다거나 상대에 대해서 혹평을 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기심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가진 이 몇몇 습관의 중력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습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식,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 즉 스킬이죠. 3번째는 동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구. 이 3가지가 있어야 뭔가를 습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 인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일찍 일어나고 싶은가, 이것이 다 충족되었을 때 그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겠죠. 성품과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상승 과정입니다. 성품이 관점을 변화시키고 관점은 다시 성품을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선형의 상향적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지난 수년간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해왔을지도 모르는 낡은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화라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더 훌륭한 목적과 미래를 위해 현재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7가지 습관은 우리의 의존적 단계에서 출발해서 독립적 단계 그리고 상호 의존적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의존적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이죠. 상대방이 나를 돌봐준다든지 상대방이 나를 위해 행동해준다든지 상대방이 나의 일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후 독립적인 단계는요, 내가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상호 의존적 단계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함께 결합해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독립적 단계가 최상의 패러다임이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상호 의존적 단계에서 이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의존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독립적 단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성과를 내는 생산자일지 모르지만 훌륭한 리더나 팀 플레이어는 되지 못하죠. 7가지 단계를 볼게요. 자기 완성을 위한 습관 1, 2, 3. 이거는 개인의 승리를 위한 것이죠. 팀워크, 협동, 커뮤니케이션은 습관 4, 5, 6이 다루는 대인관계의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 7은 재충전의 습관인데요. 이렇게 7가지 습관은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을 말합니다. 진정한 효과성이랑 2가지 요소의 함수관계에서 나온다. 첫째는 생산되는 결과인 황금알, 둘째는 생산을 하게 만드는 자산인 생산하는 능력을 지닌 거위. 만일 우리가 거위를 무시하고 황금알에만 초점을 맞춰 생활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황금알을 얻는 목표 없이 단지 거위만 돌본다면 우리가 생활하고 거위를 키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효과성은 이 2가지 요소, 생산과 생산 능력 사이의 균형에서 나온다.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산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죠. 자신의 생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직접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책꽂이에 꽂아 놓는 그런 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각 장의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학습하고 인식, 기량, 욕구를 키워서 더 나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학습자 입장에서 교사 입장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해한 다음 타인을 이해시키는 접근 방법,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토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기대 효과는요. 메릴린 퍼거슨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변화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오직 내면에서만 열 수 있는 변화의 문을 지키고 있다. 어떤 논쟁이나 감정적 호소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이 가진 변화의 문을 열 수 없다. 만일 당신이 7가지 습관에 포함된 원칙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의 문을 열기로 작정한다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 1부터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부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책이 꼼꼼하게 쓰여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당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그런 어떤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알려준 그런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시간관리 매트릭스,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 4가지 면으로 나눠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그런 리더십의 권위자이십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